러시아의 석유 재벌이 또다시 의문사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올해에만 러시아 석유 재벌 포함해서 러시아의 수많은 재벌들이 의문사를 하고 있어요. 몇 명이 죽었냐? 일단 이분부터 봅시다. 누가 돌아가신 거냐? 러시아 루크 오일이라는 회사의 회장 라빌 마가노프 회장이 사망했어요. 어떻게 사망했냐? 병원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죽었냐를 보기 전에 루크 오일은 러시아 최대 민영 석유 기업이에요. 엄청나게 큰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봤을 뿐이지. 민간 기업 중에는 러시아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영 기업까지 치면은 아마 가스프롬을 제외하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기업입니다. 여기 회장이 죽은 거야. 어떻게 죽었냐?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그가 6층 창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벌이 병원에서 갑자기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했다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살이 아니라면 타스 통신 얘기입니다. 담배 피러 갔다가 어머 미끄러졌네. 이거 미끈했다는 거죠. 러시아 최대 민영 회사 회장이 발코니에 담배 피러 갔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사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적는 러시아 타스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끄러웠으면 야 거기 CCTV 있잖아. 병원이니까 CCTV 있겠네. 봐봐 보자 했더니 아유 그게 있었는데 수리하느라고 하필 그때 딱 껐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턴오프 했네. 아우 야 그게 수리하느라고 그때 딱 꺼서 그 다음 장면에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CTV도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부자인 사람이 담배 피러 갔다가 자살하거나 담배 피러 갔다가 발 미끄러져 죽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뭐 담배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피나? 뭐 이렇게 매달려서 바깥에 담배 이렇게 멀리서 피는데 그거 누가 이렇게 바닥 보면서 피지도 않는데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와중에 서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라빌 마가노프가 사망한 재벌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도 아니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비극적인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빅팀, 디스 트래지디의 빅팀에게 우리는 대단히 애도를 표한다. 가능한 빨리 이 분쟁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푸틴이죠. 푸틴이 일으킨 전쟁을 트래지디라고 얘기했어요. 비극이다. 발코니에서 뭐 미끄러질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불과 3년 전에 이 마가노프는 푸틴 대통령한테 공로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아군이 같은 편. 러시아의 재벌은 대부분 정치권하고 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임명을 하고 서로 나눠먹는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여지없는 거죠. 게다가 저 마가노프가 사망했던 병원에서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받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연사했죠. 바로 미하엘 고르바초프. 개혁개방의 상징. 2022년 8월 30일 날 화요일 사망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노안으로 돌아가시니까 푸틴 대통령이 장례식에는 시간이 없어 못 가겠고 개별적으로 가서 헌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시신이고 푸틴이 가서 개별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푸틴이 9월 1일 목요일 날 그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까 그 러시아 재벌이 발코니에서 발이 미끄러졌어요. 푸틴 대통령이다 하고 구경하다가 미끄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왔네 하고 인사나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고개 내밀다가 미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날 하필 발이 미끄러진 게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발이 미끄러진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러시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 중에서 올해 발이 미끄러진 분이 8명이에요. 이렇게 구경하다가 미끈한 분만 8명. 자잘한 분은 훨씬 많고 올해입니다. 올해 지금 8개월 지났어요. 8개월에 8명, 한 달에 한 명씩 미끄러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몇 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러시아 최대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최고 경영자 CEO 레오니드 슐만이 욕실에서 손목에 핏자국이 있고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손목에 긋고 자살했다는 거죠. 2월에는 그 가스프롬 임원인 알렉산더 튤라코프 슐만이 같은 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옆에는 유서가 있었다 그래요. 또 2월에는 러시아 석유 가스 재벌 미카엘 와포드가 자신의 차고에서 목을 매단 채로 자살을 했다고 하고요. 4월에는 가스프로뱅크 은행입니다. 부회장 아바의 푹부가 모스크바의 아파트에서 아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고 딸은 13살인데 아니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바예프가 이놈이 나쁜 놈이다. 이놈이 손에 총을 들고 임신한 와이프와 딸을 죽이고 나서 스스로 자살을 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가스프로뱅크 은행은 러시아 3위 은행으로 석유 가스 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시 서방 제재 중이었죠.
그런 와중에 여기 임원이 부회장이 이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건데 또 있습니다. 다 보여드렸다가 좀 불안하긴 한데 다 보여드려도 되나?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CNN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러시아에서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의 전 부회장 세르게이 프로토세냐가 4월에 스페인 별장에서 아내, 딸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여기는 또 왜 갑자기 또 아내, 딸이냐? 비슷하죠. 러시아 재벌이 딸과 와이프를 심지어 여기는 도끼와 나이프라 그래요. 도끼와 나이프로 딸과 아내를 죽인 다음에 빌라 밖에서 목을 매서 숨졌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토세냐 말고 다른 사람의 지문은 아무것도 없었다. 셋밖에 없으니까 범인은 자살한 재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러시아 재벌이 이번에는 집 지하실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나고 봤더니 부두교 의식으로 자살했다. 러시아가 부두교를 믿나? 부두교에 너무 심취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6월에는 가스프롬의 운송기업 CEO 유리 보로노프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이번엔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수영장에 떠있는 채로 영화죠, 영화. 진짜 영화 그 자체로 발견되고 뭐 이런 사태가 뭐 지금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암살 밈으로 좀 유명한 나라죠. 홍차 밈. 예를 들면 2006년 전직 러시아 간첩 리트빅넨코가 영국에서 차를 마신 후에 사망했죠. 이 차에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 210이 왕창 들어있어서 일명 방사능 홍차 사건인데 이때부터 홍차 뭐 이러면 조금 밈으로 될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2020년에 유명한 나발리가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신 다음에 비슷한 중독 사건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독일로 호송되고 독일에서 러시아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는 무섭지 않다라고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그 나발리 사건도 이거 이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정치 뭐 정적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재벌들을 암살이라 그러면 안 되고 재벌들이 발이 미끄러진 현상이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발생을 하냐? 얼음이 얼어서 좀 미끄러운 거냐? 그걸 좀 보면 소련의 붕괴 후 보리스 열친 러시아 대통령이 개혁을 합니다. 이때 했던 게 이제 자유주의적 개혁, 경제개혁, 자유시장을 좀 받아들이겠다. 경제개혁을 해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킵니다. 에너지기업과 자원기업이 러시아에 많았죠. 소련엔 많았죠. 러시아엔 많았는데 이때 에너지기업과 자원기업들을 자기하고 친한 어떤 힘센 사람들한테 계속 불안을 해줍니다. 우리로 치면 불안을 해주는데 이때 받은 사람들이 정말 슈퍼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들을 일컫는 말이 있었으니 올리가르히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러시아 재벌. 우리나라 말로는 재벌. 러시아는 올리가르히. 당시 뭐 민영화됐던 기업이 아까 나온 르코일이라든지 가스프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민영화됐는데 예를 들면 뭐 로만 아브라모비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슈퍼부자가 됐죠. 정말 믿기지 않는 슈퍼부자가 됐는데 문제는 정부가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불안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가 바뀌면 올리가르히도 바뀝니다. 옐친 시대에는 옐친 시대의 재벌이 있었고 올리가리가 있었고 푸틴 시대에는 푸틴 시대의 올리가리가 있죠. 이쁜 놈한테 주는 거죠. 이쁜 놈한테. 새로운 올리가리들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주는 게 부의 원천이자 권력자의 가기 너무 당연한데 뭐 이렇게 그렇게 너도 나도 가서 악수하죠. 진짜 젊었다. 진짜 젊은 시대 푸틴인데 이제 가서 악수하면서 자넨가? 그러고 그래 그건 너 하고 뭐 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올리가리들은 무섭죠. 아니 정권 바뀌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러시아 재벌들이 재산을 어디다 둬요? 서구에 빼놓죠. 특히 영국 첼시 예를 들면 뭐 첼시 뭐 한 2천억 주고 사고 그랬죠. 로만 아저씨. 영국의 러시아 부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거리도 있어요. 러시아 부자들이 사는 거리. 런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거길로 가서 이제 걔들을 빼놓다 보니까 영어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서구가 제재를 하죠. 누구를 제재해요? 올리가리들을 제재해요. 재산을 동결하고 몰수합니다. 러시아 기업들 수출입 제재해요. 여권도 금지하고 이또 애들을 모스크바로 쫓아내.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을 엄청나게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독일에서 러시아 재벌의 7천억짜리 요트가 압수되었다. 뉴스 보신 적 있죠? 이런 거 압수하죠. 압수해서 그냥 후루룩 짭짭하죠. 불과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요트가 압수돼갖고 입찰을 경매를 걸었더니 63명이 입찰하더라. 싸게 살 수 있다고. 72m. 가격은 1,000억. 저렴하게 나왔죠. 저렴하게 나와서 1,000억이란 그러니까 63명이 저렴하다. 이 정도면 껌값이다. 해갖고 이제 입찰에 나오고 아니 이거는 뭐 사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첼시 갖고 있던 EPL 구단주 팔았죠. 근데 이거 팔고 싶었겠어요? 이거 2,000억에 산 겁니다. 2003년에. 지금 매각금이 6조 나왔어요. 엄청나게 벌었기 때문에 팔기 싫었을 텐데 이건 판 게 아니라 팔지 못하면 뺏기는 거죠. 사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영국 정부가 로만이 돈을 받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실제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6조 6천억을 로만이 가져간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희생자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가 됐어요.
기부하고 싶어서 기부했겠습니까? 기부를 당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는 거죠. 이걸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용자도 있어요. 용자. 러시아 재벌 올레그 틴코프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친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미친 전쟁이다. 미친 수혜자 하나도 없다. 지원사람과 군인이 죽어가고 있다. 러시아 재벌이거든요. 저렇게 한마디 했다가 신속한 응징을 당했는데요. 참고로 저분의 재산이 10조라 그러는데 20조에 가까웠습니다. 상장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20조에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 갖고 있던 주식이 파이어 세일 당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불꽃탈이인데 이게 뭐냐? 집이 있는데 파이어가 났어. 잿더미가 됐잖아요. 그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었는데 뭐 파이어가 나서 잿더미가 된 요 상태에서 파는 겁니다. 이걸 뭐 3%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얘기를 한다는데 가격에 한마디로 거의 가져간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격에 대해 논의할 수 없었다. 3%냐 홍차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라도 받은 거죠. 틴코프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크렘린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푸틴 정권이 나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재앙적일 줄 몰랐다라고 끝까지 한마디 하시고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시는데 발코니에서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이제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재산이 18조였던 미하엘 프리드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 있던 전 재산이 압류가 돼서 재산이 서류상에만 있어요. 아까 뭐 첼시 로만처럼 압류가 된 거예요.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고라고 스스로는 얘기합니다. 물론 옆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야 너 1,000억 어디다 숨겼잖아 몇백 어디에 숨겼잖아 얘기는 하지만 자기는 생활고래 노 캐시 그러면서 와이미 하면서 왜 나냐고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내용이 이래요. 서구는 지금 전략이 뭐냐, 올리가리를 제재하면 러시아의 재벌들을 제재하면 그들이 푸틴을 압박할 거다. 그러니까 푸틴과 가까우니까 쟤들이 재산을 다 날리고 러시아로 쫓아내고 못 나오게 하고 걔들 압박하면은 가서 푸틴한테 야 이거 힘드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거다. 푸틴도 압박을 받을 거다 라는 게 서방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하엘 아저씨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 EU의 책임자들은 너희들을 제재하니까 푸틴한테 가서 전쟁을 멈춰라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코니에서 미끄러지죠. 말하면 발코니에서 미끄러지던가 아내와 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EU 책임자들은 러시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희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우리를 제재한다고 뭐가 안 돼. 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 스톱 더 뭐를 어떻게 얘기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죽으란 거냐. 내가 러시아 사람인 게 잘못이냐. 내 재산 다 압류하고 거기 가서 얘기하라는데 푸틴과 다른 사람들과의 권력 차이는 지구와 우주 사이의 거리와 같다. 아니 가서 야 우리 뭐 이렇게 뭐 건의하고 건의 받아들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오더가 내려오면 이거인 관계인데 이게 되냐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구라도 지금 푸틴한테 그딴 얘기하면은 일종의 그 발코니에서 발 미끄러지는 행위인데 자살 행위인데 말이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일견 야씨가 항의가 이해됩니다만 한마디로 올리가리를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가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서방이 판단을 하고 이쪽을 제재하니까 올리가리대로 푸틴한테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만하자. 힘들다. 내 전 재산이 10몇 조가 날아갔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첼시가 압류당하고 내 갖고 있던 요트 7천억짜리 8천억짜리가 날아가고 지금 뭐 이러면은 그만하자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은데 입 밖에 내면 발코니에서 미끄러지는 거고요. 입 밖에 안 내면 거지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펼쳐진다는 거고 물론 푸틴은 푸틴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 그거 누가 준 겁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야 너희 올리가리네 애들 니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만들어서 뭐 구글 만들어서 아마존 만들어서 했냐? 그거 다 갖고 있는 그 에너지 퍼갖고 국가에 있는 기업들 보라받아갖고 그 지분 나눠준 걸로 부자 됐잖아. 그 내가 만들어준 건데 왜 니들이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야 그거 좋다고 부자 돼갖고 영국 런던 가서 그 떵떵거리면 살고 그거 타고 다닐 땐 다 좋고 지금 나 혼자 욕먹고 있는데 니들 혼자 살겠다고 나보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니들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있으면 되냐? 발코니에서 발이 미끄러지던가 재산 갖고 오던가 뭐 그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그 소위 말해 고르는 거죠. 그딴 소리 하는 이제 채쳐서 나오는 놈들은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뭐 암살도 펼쳐지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반대 세력도 있죠. 지금 전쟁이잖아요. 반대 세력도 꿈틀하죠. 올리가리도 꿈틀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람도 꿈틀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와중에 그 사람 꿈틀합니다. 얼마 전에 푸틴의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하는 사상가가 있어요. 그 딸이 여기 나오죠. 다리아 두기나인데 자동차 폭탄 암살로 사망했어요. 이건 푸틴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리아 두기아의 아빠가 알렉산더 두긴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일명 푸틴의 두뇌. 뭐를 주장한 사람이냐면 러시아의 민족주의 철학자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일부다. 러시아 제국은 절대적으로 부활해야 된다.
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위한 절대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러시아 제국은 부활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먹는 건 너무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말에 따르면, 두기나의 친구에 따르면 아마 알렉산더 두긴을 노렸을 거, 두긴의 아빠를 노렸을 것 같은데 하필 그 차를, 아빠 차를 그 딸이 그날 탔다가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물론 그 딸도 평상시 언행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아버지의 그 딸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 멸망할 것이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마을 부차 학살, 옛날에 보여드렸죠. 부차 학살을 했다는 거는 미국의 프로파간다, 선전무구일 뿐이다. 이 이름이 부차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도살자, 부처랑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미국의 선전물구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아버지가 그다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두기나의 연결식, 자신의 딸의 연결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은 우크라이나에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우리는 오직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가 필요하다. 내 딸은 승리의 재단에 생명을 희생한 어린 양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물론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 같은 범죄 국가가 아니다. 니들이 맨날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암살 같은 거 하는 나라가 아니다. 범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건 니네나 하는 거지. 우리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잡다한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교황 아저씨가 괜히 한마디 했다가 두기나는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애도 어린 표현을 했다가 또 우크라이나한테 한마디 듣고 있는 뭐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극단으로 가는 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정보국장인 카랄로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월이죠, 5월. 푸틴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 아저씨가 인터뷰한 건데, 그는 실패했다. 푸틴을 암살 시도한 사람이겠죠. 그는 실패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어난 일이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뭡니까? 뭐 영화 뭐 밀정 같은데 보면은 일제 요인들 막 암살하고 하려는 막 실패와 성공이 있는 막 그런 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현재로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여기도 저기도 서로가 서로를 암살하고 죽이고 하는 게 지금 물밑에서 우크라이나건 러시아건 다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런 거겠죠? 내가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올리가리들을 채를 가르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사람들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로 꾹꾹꾹꾹 채워보니까 지금 뭐 8개월 지났는데 중요 인물들만 8명이 뭐 암살되는 러시아의 지금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전략이 뭐 이런 거를 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러시아가 이제 분열이 있기를 바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